오늘부터 내가 집합하고 명제에 딱 두 단원이 전체 학교가 공통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거든. 그래서 집합 명제를 한 2주 정도 복습을 할 거고, 뭐 지금 풍문고는 집합 명제만 들어가니까 집합 명제만 여기 잘 듣고 교과서인데 사실 풍문고는 교과서 듣고도 나니까 교과서 열심히 풀면 될 거고, 상호랑 운영고 같은 경우는 상호고는 원부터 들어가고 운영고는 교영이 경우에 함수가 좀 더 들어가잖아. 이 부분은 선생님이 이제 집합 명제 끝나면 따로 빼서 또 할 거야. 수업 시간에 따로 또 할 거고.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시험 대비 교재 고민하다가 EBS 올림포스 유형서라는 문제집을 정했거든. 이게 딱 지금 귀찮은 줄 이거 하나 더 주고. 그래서 올림포스 유형서라는 문제집인데 지금 이 주변에 뭐 김포코나 장기고 같은 데서 그대로 쓰고 있는 문제지기도 하고, 시험 난이도는 이 문제지 난이도는 앞에 있는 유형별 문제지는 RPM이랑 비슷해. 뒤에 문제들이 조금 까다로운 문제들이 있는데 이게 너희 학교들마다 다 시험에 좀 더 맞는 것 같아서 이걸로 할 건데, 어떤 식으로 생각할 거냐면 이론 복습 한 번 할 거야. 이론 복습 다시 한 번 할 거고, 내가 유형별로 대표 문제들을 한 문제씩 다 풀어줄 거야. 그래서 요거 바탕으로 문제 풀어오면 또 풀이하면서 점검하고, 풀이한 다음에 내가 너네들한테 원하는 건 요걸로 점검해서 우선 1차적으로는 교과서를 좀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고, 내가 운영고랑 싸우고는 조금 더 욕심이 있다면 요거까지 좀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요거 한 번 돌리면 내가 요거 비슷한 문제로 한 번 더 돌릴 거거든. 안 되는 문제들만 뽑아. 그래서 한 2번 정도, 교과서까지 한 3번 정도 돌리는 게 내 목표니까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집합부터 한번 해봅시다. 오늘 집합 전체 다 안 하고 내가 한 2주 정도 해가지고 반반 끊어서 갈 거거든. 오늘 집합 한 반 정도 하고 문제를 좀 풀어볼게. 그래서 요거는 늘 숙제로 나가서 내가 풀이를 할 거고, 클리닉 때는 교과서 좀 잘 했으면 좋겠거든. 내가 늘 수업 끝나면 이번 클리닉 때 교과서가 어디까지 돼 있으면 좋겠다라고 정해줄 거야. 정해줄 테니까 만약에 내가 클리닉 시간에 다 못하면 숙제로라도 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가서 클리닉 시간에 질문부터 전현 선생님이랑 교과서 완벽하게 하고 그러고 잘 넘어갔으면 좋겠어. 집합부터 해봅시다. 우리 집합이다라고 하면 이제 처음 배우는 거 아니라 두 번째 배우는 거니까 막 말과 알고 설명은, 그러니까 쓸데없는 설명은 안 하고 필요한 내용만 잘 선생님이 간추려서 설명을 해볼게. 집합이다라고 하면 이렇게만 기억하면 되는 거야. 집합은 객관적인 모임, 객관적인 모임을 우리는 집합이다라고 하겠다. 그래서 집합에는 중요한 단어가 딱 두 가지가 중요한 단어야. 집합은 모임인데 그냥 아무거나 모이는 게 아니라 객관적이어야 돼. 주관적이면 안 된다는 거지. 나의 판단이나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큰 수의 모임이다, 큰 수의 모임이다라고 하면 도대체 얼마부터 큰 수로 정할 것인가라는 거는 판단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인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거는 집합이 될 수 없다. 예를 들면 뭐 짝수의 모임이다라든가 짝수의 모임, 뭐 혹은 10보다 작은 수의 모임, 작은 자연수 뭐 이런 식으로 누가 봐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타당한 내용들만 집합이다라고 부를 수 있었다. 그래서 집합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그 집합의 원소다라고 부른다고 했었어. 집합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은 원소다라고 부를 거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시다. 집합은 항상 대문자로 표현할 거고, 원소는 이제 보통 우리가 영어로 표현한다면 소문자로 표현하는 게 약속이 될 거고, 집합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뭐냐면 집합은 항상 중괄호로 표현할 거야. 중괄호로 열고 닫아서 이 안에 있는 아이들을 우리는 집합의 원소다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 내가 만약에 집합 A를 A, B, C 이렇게 중괄호로 열고 닫았어. 이렇게 중괄호로 열고 닫으면 집합 A 안에 들어있는 게 A, B, C 세 개인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집합 A는 A와 B와 C를 원소로 갖는다 라고 표현을 할 거고, 혹은 주어를 바꾸면 A는 집합 A의 뭐가 된다고 얘기할 거냐면 원소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매번 한글로 이렇게 풀었을 수가 없잖아. A는 집합 A의 원소이다. 그럼 이렇게도 한번 해볼게. A, B, C만 집합 A에 들어있잖아. 그럼 D는 집합 A에 들어있지 않지. 그럼 D는 집합 A의 원소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야. 원소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 근데 우리가 매번 이렇게 한글로 풀었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단어는 약간 기호를 배워나가는 단원이다라고 했었는데 A가 집합 A의 원소이다라는 걸 이제부터 우리는 기호로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었냐면 A하고 이렇게 삼지창을 표현하기로 했었어. 삼지창을 써서 이렇게 표현하면 이 반향이 좀 중요한 거지. 이렇게 들어있다라는 느낌으로 A가 집합 A의 원소이다라고 기호로 표현할 거고 B는 집합 A의 원소가 아니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아니다 기호를 우리 마치 이렇게 등호가 아니다라고 할 때 아니다라는 부정을 짝대기를 거서 표현했듯이 똑같이 D는 A의 원소가 아니다는 이렇게 기호로서 표현을 해나가겠다. 그래서 집합에서 제일 먼저 배운 게 원소의 포함 관계를 나타내는 거였고 우리가 이제 집합이 뭐인지 배웠기 때문에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집합의 표현 방법에 대해서 좀 배워야 될 텐데 집합의 표현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었어.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었다. 첫 번째는 원소 나열법이다라는 방법이 있었고, 두 번째는 조건 제시법이다라는 방법이 있었고, 세 번째는 벤 다이어그램이다라는 방법이 있었어. 사실 보통 우리가 이제 집합을 표현한다라고 하면 이 두 가지 방식을 많이 쓰게 될 거야. 원소 나열법하고 조건 제시법을 보통 표현하게 될 거고, 이 벤 다이어그램은 어떤 느낌으로 기억하면 되냐면 마치 우리가 함수에서 그래프와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될 거야. 만약에 함수를 식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이 두 가지와 닮아 있다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이제 벤 다이어그램하고 닮아 있어서 벤 다이어그램은 뭔가를 이제 눈으로 보게끔 시각화 시킨 거지. 집합을 시각화 시켜서 우리가 뭔가를 비교하거나 확인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이 될 거고, 자, 원소 나열법은 여기 이름 안에 다 숨어 있는데 말 그대로 원소를 나열해서 일일이 모두 나열해서 표현하는 방법을 원소 나열법이다라고 부를 거야. 지금 예를 들어서 집합 A를 이렇게 1, 2, 3, 4다라고 이렇게 써볼게. 이렇게 쓴다면 집합 A의 모든 원소를 쭉 나열해서 표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소 나열법이다라고 부를 거야. 그럼 조건 제시법은 우리가 이렇게 일일이 나열해서 쓸 수도 있지만 만약에 내가 이런 집합을 생각을 해보고 싶은 거지. A는 1부터 쭉 해서 100까지 자연수를 모임을 하고 싶은 거야. 우리가 1부터 100까지를 다 쓸 수 없으니까 이렇게 점점점 생략규를 써가지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거거든. 그럼 조건 제시법은 이 집합을 구성하는 원소들이 어떤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거다라는 걸 방식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게 조건 제시법이 될 거야. 만약에 이 집합을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쓸 수 있을 거냐면 A는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로 했었지. X가 X는 4 이하의 자연수다라고 표현하면 이게 우리 조건 제시법을 이용해서 집합을 표현한 방식이 될 거야. 자, 원래 요 이제 막대기 이걸 우리는 이제 편의상 그냥 바라고 읽을 텐데 원래 정확하게는 서치 대시다라고 읽어야 돼. 서치 대시 뭐뭐한 이러한 그러한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 그래서 뭐라고 읽을 거냐면 X바 X는 4 이하의 자연수가 집합 A다라고 부를 거고 요 앞에 있는 X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결과다라고 부를 거고 요 뒤에 있는 아이들을 조건이다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여기 X가 써 있잖아. 그러면 집합 A는 X를 원소로 가질 거야. X를 원소로 가질 거고 이 X는 뒤에 있는 조건을 만족하는 꼭 기억해야 돼. 모든 아이들이 그냥 일부분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집합 A의 원소가 될 거다. 그래서 사실 조건 제시법이다라고 하면 아이들이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많이 맞추는데 얘를 원소로 갖는다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돼. 예를 좀 하나만 들어볼게. 만약에 집합 A는 2x 플러스 1바 x는 1, 2, 3이다라고 이렇게 써있다면 집합 A는 2x 플러스 1을 원소로 갖는 건데 x가 1, 2, 3을 만족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럼 x에다 1 집어넣으면 누구를 원소로 갖는 거야? 집합 A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3을 원소로 가는 거고 2 집어넣으면 5를 원소로 가는 거고 3 집어넣으면
7을 원소로 가는 거지. 그래서 이게 집합 A가 되는 거라. 그래서 우리는 이 결과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 물론 문제를 풀 때는 조건이 중요하게 쓰이지만 결과가 문제에 따라서 달라질 거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야 되고, 방금 선생님이 이 문제를 풀어봐서 느낌이 왔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문제에서는 싹 다 조건제시법으로 주는 경우가 많을 거고,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이 조건제시법으로 주어져 있는 집합을 원소나열법으로 이렇게 바꿔서 풀어헤쳐놓고 이걸 보고 문제를 풀어가는 경우가 많을 거야. 그래서 조건제시법으로 집합이 주어져 있다면 조금 기계적인 얘기지만 원소나열법으로 좀 바꿔서 풀어헤쳐놓고 문제를 풀어나야 될 거다. 벤더그램은 말 그대로 이제 함수에서 그래프 그리듯이 그림으로 이제 시각화해서 표현을 하는 건데, 얘는 이제 다음 시간에 집합에 연산할 때 선생님이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설명을 할 건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집합 A를 요 1, 2, 3, 4를 벤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동그라미 주머니를 그려주고 이 안에다가 모든 원소를 표현해주면 될 거야. 그래서 1, 2, 3, 4 이렇게 모든 원소를 빠짐없이 표현해주면 이걸 우리는 벤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집합을 표현한 거다. 그래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되고, 집합에서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집합에서 신경 써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공집합이야. 공집합. 자, 공집합이다라고 하면 요 공자가 비공자거든. 비어있는 집합을 얘기해. 비어있는 집합이기 때문에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우리는 공집합이다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집합을 선생님이 객관적인 모임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집합 A를 이렇게 만들어 볼게. 집합 A는 X바 1보다 X는 1보다 작은 자연수의 집합이다라고 이렇게 나올게. 그럼 1보다 작은 자연수는 있니 없니? 없지. 1보다 작은 자연수는 없잖아. 그럼 마치 얘가 집합이 안 될 것처럼 느끼는 아이들이 많은데, 그럼 이렇게 만족하는 원소는 하나도 없어. 이런 원소가 한 개도 존재하지 않아. 그럼 이런 아이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공집합이다라고 해서 얘도 결국은 집합인 거야. 그러니까 집합은 객관적이기만 하면 되는 거지. 누구나 타당하게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기만 하면 집합이 될 수 있는 거고, 원소가 한 개도 없으면 공집합이다. 그래서 우리는 공집합을 뭐라고 기호를 표현할 거냐면 마치 그냥 동그라미에 숫자 0처럼 표현하고 싶어서 동그라미에 짝대기를 거서 얘를 공집합이다라고 부를 거고, 어떻게도 표현하기도 하냐면 선생님이 항상 중괄호로 열고 닫으면 집합이다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중괄호를 열었을 때 안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이라서 이것도 공집합이에요. 그냥 중괄호를 열고 닫고 안에 아무것도 쓰지 않으면 얘도 공집합이다. 그래서 가끔 얘를 99.9% 쓰기는 해. 당연히 얘를 99.9% 쓰긴 하는데 학교 내신에서 가끔 이걸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신 준비할 때는 더더욱 좀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식 집합에 대해서 우선 기본적인 것들을 살펴봤고, 그럼 중괄호 안에 공집합 넣는 거예요? 그치. 이제 그 얘기를 그럼 한번 해볼까? 그게 그러니까 문제에서도 한번 볼 거긴 한데, 자, 만약에 집합은 선생님이 항상 중괄호로 열고 이렇게 닫을 거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요 중괄호 안에 여기 이제 학교 내신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쓰일 거야. 이렇게 중괄호로 열고 닫았다라는 거는 이 안에 구성하고 있는 아이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여야 돼. 원소여야만 해. 반드시 원소만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집합 안에 집합이 있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가끔 이제 이런 식의 그림이 있을 수 있거든. 여기 안에 1이 있고 2가 있고 이런 게 들어있다고 쳐봅시다. 근데 집합 안에 집합이 들어있을 수 없다 그랬잖아. 그럼 얘는 공집합이 아니다라는 거야. 얘가 뭐냐면 얘는 공집합처럼 생겼지. 얘는 공집합처럼 생겼지만 공집합이 아니라 그냥 그림 1로 생각하면 돼. 공집합하고 모양이 똑같이 생긴 그냥 그림 1 같은 거지. 그럼 얘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얘는 집합 A의 원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이때 얘는 공집합이가 아니다? 공집합이 아니야. 얘는 공집합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지. 공집합처럼 생긴 그림이 원소로 들어있는 거다. 그래서 집합 안에는 반드시 원소만 들어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선생님이 중괄호로 열고 닫는다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집합 안에 집합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집합 안에 집합처럼 생긴 애가 있다면 걔는 그냥 그림이다.
자, 그다음에 여기 그냥 여기 나와 있는 순서대로 설명을 할게. 그다음 이제 원소의 개수에 대한 내용인데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만약에 우리가 기호로 이렇게 n하고 집합 a 이렇게 쓴다면 얘는 number of a라는 뜻이거든. 읽기로는 사실 이렇게 읽어야 돼. number of a다라고 읽어서 얘 뜻이 뭐냐면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다.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만약에 집합 A가 뭐 1, 2, 3, 4다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NA는 뭐가 될 거냐면 집합 원소의 개수가 4개니까 4다라고 말하면 될 거고 그러면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겠니?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당연히 0개겠지. 이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다음 사실 집합에서 오늘 꼭 좀 신경 썼으면 하는 부분은 부분 집합에 대한 설명이거든. 이 부분 집합에 대한 의미만 좀 잘 짚어 나가도 적어도 오늘 시험 대비에 할 단원에서는 크게 어려운 게 없을 거야. 자, 부분 집합 영어로는 이제 서브셋이다라고 부를 건데 서브셋이다라고 부를 텐데 요놈의 정의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부분 집합의 의미도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문제를 풀 때 좀 편하게 풀 수 있을 거거든. 그래서 우선 정의부터 좀 생각을 해볼게. 정의부터 좀 생각을 하려면 만약에 집합 B가 집합 A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한다면 집합 B가 집합 A의 부분 집합이다 서브셋이거든. 서브가 복종하다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약간 파트다라고 생각하면 돼. 일부분이다 파트다라고 기억하면 조금 좋을 텐데 기호는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집합 B가 A의 부분 집합이다 속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2개짜리로 표현을 할 거야. 우리 이제 아까 원소의 표현은 이렇게 3개짜리로 표현하기로 했었잖아. 물론 이제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부분 집합은 2개짜리로 표현하겠다. 그래서 기호로는 이렇게 표현할 거고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정의는 이렇게 돼. 집합 B의 모든 원소가 하나도 빠짐없이 집합 A의 원소라는 뜻이야. 원소이면 우리는 B가 A의 부분 집합이다라고 얘기할 거야. 예를 좀 하나만 들어볼게. 만약에 선생님이 집합 A를 1, 2, 3, 4, 5라고 하고 집합 B를 1, 3, 5라고 하고 집합 C를 2, 4, 6이다라고 이렇게 만들어볼게. 그러면 B는 A의 부분 집합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B는 A의 부분 집합이다. 맞을까 틀릴까? 지금 보면 정의대로 B의 모든 원소가 A에 들어있으면 되는 거거든. 1 들어있고 3도 들어있고 5도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B는 A의 부분 집합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지금 C는 A의 부분 집합이 될 수 있니 없니? C의 모든 원소가 A에 들어있는지 확인을 해봤더니 2, 4는 들어있는데 6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지. 들어있지 못하는 거지. 그럼 C는 A의 부분 집합이 아니다가 될 거고 그럼 부분 집합이 아니다라는 기호는 원소가 아닌 데서 똑같이 짝대기를 하나를 벗어 이렇게 짝대기를 벗어 C는 A의 부분 집합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정의는 모든 원소가 하나도 빠짐없이 A의 원소이면 B가 A의 부분 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 자 이제 의미를 좀 파악을 해볼게. 의미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알 수 있어. 선생님이 요 3개, 이 집합 3개의 벤 다이어그램을 좀 한 번만 그려볼게. 지금 B가 A의 부분 집합이잖아.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집합 B의 벤 다이어그램을 먼저 그려보면 집합 B는 1, 3, 5를 원소로 이렇게 갖고 있지. 근데 B가 A의 부분 집합이다라고 하면 A가 B를 이렇게 쏙 포함하고 있는 거야. 거꾸로 얘기하면 B가 A 안에 쏙 들어있는 거지. 지금 A는 1, 2, 3, 4, 5를 원소로 가지고 있잖아. 1, 3, 5는 이미 A 안에 들어있고 요 2하고 4는 B에는 없고 A만 들어있잖아. 그래서 2, 4를 여기다가 선생님이 그려볼게. 여기 그리면 A와 B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잘 표현한 그림이 되는 거지. 그래서 부분 집합이다라고 하면 이해하기로는 B가 A 안에 쏙 들어있으면 된다. 삐져나오는 부분 없이 쏙 들어있으면 되는 거지. 그럼 집합 C도 한 번만 그려볼까?
집합 C는 2, 4, 6을 원소로 갖고 있거든. 그럼 집합 C는 이렇게 그리면 될 거야. 이렇게 C를 이렇게 그려서 6을 내가 여기다가 써주면 C가 A의 부분 집합이 되지 않는다라는 건 여기 이렇게 지금 삐져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 거지. 아, 이렇게 삐져나와 있는 부분이 있으면 부분 집합이 되지 않는구나라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부분 집합은 정말 잘할 수 있어야 되거든. 부분 집합을 정말 잘할 수 있어야 돼서 부분 집합에 대한 정의를 좀 받고, 자, 부분 집합에 이제 성질이 네 가지가 있었어. 부분 집합의 성질이 크게 네 가지가 있었는데, 자, 첫 번째는 항상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에요. 선생님 그냥 이렇게 A라고 표현을 하겠지만 어떻게 기억을 해야 되냐면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면 좋겠냐면 공집합은 일종의 산소 같은 아이들이야. 산소 같은 아이들이라서 어느 집합이나 다 들어있는 거지. 어느 집합이나 다 포함되어 있는 집합이다라고 기억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 이것도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이야.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이다. 자, 이게 부분 집합의 정의가 서브셋이잖아.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 파트다, 일부분이다 라는 뜻인데 정의만 생각하면 모든 원소가 그 집합의 원소이면 그게 부분 집합이거든. 그럼 너무 당연한 얘기인 거지. A의 모든 원소는 당연히 A의 모든 원소이니까 빠짐없이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이 되는 거야. 그래서 공집합은 항상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이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되고, 자, 세 번째도 어떻게 보면 조금 당연할 수 있는 얘기인데, 만약에 A가 B의 부분 집합이고 B가 C의 부분 집합이면 A가 B에 들어있고 B가 C에 들어있으면 A는 C의 부분 집합이야. 얘는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조금 쉽게 생각할 수 있거든. 선생님이 아까 벤 다이어그램 부분 집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B가 A의 부분 집합이면 A 안에 이렇게 쏙 들어있는 거다라고 이해해야 도움이 된다 그랬죠. A가 B의 부분 집합이다라는 뜻은 A가 이렇게 B 안에 쏙 들어있다는 얘기인 거지. B가 C의 부분 집합이다라는 얘기는 C 안에 B가 또 이렇게 쏙 들어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너무 당연하게 A는 C 안에 쏙 들어있을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너무 당연하게도 성립되는 내용이니까 잘 쓸 수 있어야 되고, 네 번째가 조금 뭐라 그럴까? 집합이기 때문에 기억해야 되는 내용인데, A가 B의 부분 집합이고 그리고는 동시에잖아. B가 A의 부분 집합이면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A가 B의 부분 집합이고 B가 A의 부분 집합이다. 서로가 서로의 부분 집합이면 이걸 우리는 두 집합이 같다라고 정의할 거야. 그러니까 두 집합이 같다의 정의가 뭐다? 서로가 서로의 부분 집합이어야만 된다라는 거지. A가 B에 속하고 B가 A에 속하려면 그림이 이런 그림밖에 안 된다는 거야. A랑 B랑 완전히 벤 다이어그램이 일치해야만 A가 B에 속해 있고 B가 A에 속해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좀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요거랑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을 좀 하나만 해봅시다. 우리가 종종 어떤 행동을 해야 될 때가 있냐면 모든 부분 집합을 찾아야 될 행동을 해야 될 때가 있어. 자, 집합 A를 선생님이 이렇게 나갈게. 1, 2, 3이다라고 원소의 개수를 3개를 만들고 집합 A에 대해서 집합 A의 모든 부분 집합을 한번 다 만들어 보고 싶은 거야. 모든 부분 집합을 만들어 보고 싶다. 자, 그럼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모든 부분 집합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어쨌든 부분 집합이잖아. 부분 집합이야. 집합이다라는 거지. 내가 모든 부분 집합을 만든다라는 거는 부분 집합도 어쨌든 집합이니까 나는 집합을 만들어야 된다. 즉 늘 중괄호로 열고 닫아야 된다라는 걸 신경을 써야 되고, 자, 두 번째는 우리 생각해봐. A의 부분 집합이 A보다 커질 수 있니?
A의 부분집합은 당연히 A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뭘 생각할 거냐면 원소의 개수를 항상 기준으로 생각을 할 거야. 원소의 개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할 거라고. 지금 우리 집합 A의 원소의 개수 한 번만 복습할 건 표현해보면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3개잖아. 그러면 모든 부분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당연히 몇 개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 3개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 3개 이하가 될 수밖에 없을 거야.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세울 거다. 그래서 모든 부분집합을 만들 때 항상 선생님처럼 만들었으면 좋겠어. 얘는 지금 원소의 개수가 3개잖아. 원소의 개수가 3개니까 요놈들의 부분집합의 종류는 딱 몇 종류밖에 없을 거냐면 4종류밖에 없을 거야. 4종류밖에. 원소의 개수가 0개인 부분집합이 있을 수 있을 거고, 원소의 개수가 1개인 부분집합이 있을 거고, 2개인 부분집합이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 3개인 부분집합. 딱 요거밖에 없겠지. 그럼 원소의 개수가 0개인 부분집합은 뭘까? 늘 잊으면 안 되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원소의 개수가 0개짜리인 부분집합은 공집합이 늘 하나 존재하는 거지. 그럼 원소의 개수 1개짜리 부분집합은 원소가 지금 1, 2, 3, 3개니까 이 중에 1개를 골라서 집합을 만들면 되는 거지. 이 중에 1개를 골라서 집합을 만들면 되니까 1만 골라서 이렇게 집합을 만드는 거 하나 있을 수 있을 거고, 2만 골라서 집합 만드는 거 있을 거고, 3만 골라서 집합을 만들면 이게 원소의 개수 1개짜리 부분집합이 돼요. 그럼 2개짜리는 여기서 2개를 고르면 되겠지. 그러면 1하고 2를 고르거나 1하고 3을 고르거나 2하고 3을 고르거나 이렇게 3가지가 존재할 거야. 너무 잘 알겠지만 만약에 내가 2하고 1 이렇게 고르면 얘는 얘랑 같은 집합인 거지. 이런 거 중복돼서 쓰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3가지가 있을 거고, 원소의 개수 3개짜리는 뭐겠니?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다. 자기 자신이 있겠지. 원소의 개수 3개짜리 여기서 3개를 다 고른 거니까 자기 자신 1, 2, 3 이렇게. 그래서 총 몇 개가 존재하냐면 지금 부분집합은 1개, 3개, 3개, 1개라서 총 8개의 부분집합이 존재하겠다. 그럼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하는 것도 하나. 자, 이 중에서 요걸 한 번만 생각을 해보자고. 원소의 개수 3개짜리 1, 2, 3은 이거 자기 자신이지. 자기 자신이야.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다라는 거는 정의는 위배되지 않아. 문제는 안 되는데 우리가 느끼기에 서브셋이다, 파트다, 일부분이다 라고 하기에는 약간 어폐가 있는 거잖아. 약간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얘를 제외하고 요 나머지 안에, 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집합들 여기 써볼게.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집합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겠다? 우리는 진 부분집합이다라고 부르겠다. 이 진짜가 참 진짜야. 리얼 부분집합이다라는 거지. 부분집합이다라는 거의 정의에 자기 자신이 속한다는 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어감상 좀 말이 안 되니까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집합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겠다? 진 부분집합이라고 부르겠다. 그래서 부분집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한번 좀 살펴보고 좀만 기운내서 봅시다. 우리 좀만 기운내서 졸지 말고 좀만 힘내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하게 쓰이는 게 부분집합의 개수인 거지. 자, 부분집합의 개수는 우리 그동안 문제를 많이 풀어와서 다 느끼겠지만 동건이랑 준원이랑 늦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문제를 봐야 알겠지만 부분집합의 개수를 세는 문제들은 정말 많은 숙제가 될 거고 이번 시험에서도 굉장히 핵심적으로 쓰일 거거든. 근데 굉장히 간단한 공식이었어. 이게 그냥 공식에 의존하는 거지. 선생님 정말 공식 외우라는 말 안 하고 싫어하지만 얘는 간단하니까. 자, 우리 만약에 집합 A가 선생님 이렇게 표현해볼게. A1, A2 쭉 해서 A, N까지 이렇게 표현돼 넣어볼게. 뭐 그냥 복잡하게 쓰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원소에다가 번호를 외웠거든. 1, 2 쭉 해서 N까지. 이게 무슨 표현을 하고 싶었던 거냐면 A의 원소의 개수가 지금 몇 개다? N개다.
라는 표현을 이렇게 집합을 좀 있어 보이게 표현한 것 뿐이야. 그래서 집합 A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집합 A의 모든 부분 집합의 개수는 공식이 어떻게 됐었냐면 2에 요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만큼 거듭 제곱을 해주면 됐었지. 요 n이 뭐였냐면 집합 A의 원소의 개수였다. 지금 우리 방금 앞에서 했잖아. 원소의 개수 3개짜리의 집합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그럼 2의 원소의 개수가 3개니까 세제곱이 돼서 8개가 될 거야. 우리 지금 확인한 거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다라는 거 확인했다고. 그래서 사실 공식 자체가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거야. 예를 하나만 들어봅시다. 만약에 집합 A가 1, 2, 3, 4, 5다라고 주어져 있으면 집합 A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원소의 개수가 5개니까 2의 5제곱인 32개가 되는 거지. 그래서 부분 집합의 개수를 세는 것 자체는 굉장히 간단한 공식을 갖고 있으니까 어렵지 않게 기억할 수 있을 거고, 이제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가 크게 3가지가 있을 거고, 크게 3가지가 있을 거라서 크게는 3가지 합치면 전체적으로 좀 부분적인 것 합치면은 5가지 정도의 문제를 할 수 있으면 될 텐데, 그 문제를 선생님이 이제 쭉 풀이하면서 설명을 해볼게. 요거를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 자, 집합 A가 1, 2, 3, 4, 5다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우리는 5가지의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집합 A의 부분 집합의 개수 세는 문제는 풀 준비가 되는 거야. 그래서 5가지 문제. 자, 첫 번째는 방금 한 문제지만 A의 부분 집합의 개수. 두 번째는 A의 진 부분 집합의 개수. 그 다음 세 번째는 자, A의 부분 집합 중에서 특정 원소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볼게. 1하고 2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 그럼 네 번째는 A의 부분 집합 중에서 위에서는 1, 2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잖아. 이번에는 반대로 이렇게 표현할게요. 3, 4, 5를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의 개수. 그 다음 5번째는 이 2개를 믹스해서 섞어서 A의 부분 집합 중에서 1은 반드시 포함하고 2, 3은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의 개수까지 이렇게. 선생님이 아까 3가지가 좀 중요하다고 했잖아. 3가지? 요 3가지 얘기한 거야. 요 3가지. 얘는 요 2개 응용이니까 얘네랑 푸는 방법이 같을 거고. 그래서 방법만 알면 진짜 쉽게 할 수 있는 문제야. 자, A의 부분 집합의 개수부터 해봅시다. 우선 필요한 건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5개다라는 거지.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5개야. 그럼 A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우리가 어떻게 생기를 했었냐면 2의 원소의 개수만큼 거듭 제곱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2의 5제곱이 돼서 32개가 되겠지. 그래서 부분 집합의 개수는 쉽게 공식으로 할 수 있고, 자, 진부분 집합의 개수. 진부분 집합이 뭐였냐면 진부분 집합이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 집합의 개수였잖아. 그러니까 진부분 집합의 개수는 우리 항상 어떻게 쓸 거냐면, 얘는 항상 어떻게 쓸 거냐면 모든 부분 집합의 개수에서 하나만 빼주면 되는 거지. 이 하나가 뭐가 되는 거야? 자기 자신 하나를 빼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모든 부분 집합의 개수
2의 5제곱에서 자기 자신 한 개를 빼면 31개가 진부분집합의 개수가 되겠지. 그래서 진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달라 그러면 모든 부분집합의 개수에서 자기 자신 한 개를 빼면 된다. 그럼 이제 얘네들은 우리 앞에서 집합 잘 배운 아이들은 아마 잘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내가 지금 모른다면 지금도 꼭 기억을 해줘야 돼. 기계적으로 풀 거야. A의 부분집합 중에서 특정 원소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풀 거냐면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특정 원소를 지우고 남은 걸로 나머지로 부분집합의 개수를 세면 된다. 개수를 세면 된다. 자, 지금 1, 2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잖아. 그러면 1, 2를 지워버리라고 이렇게 특정 원소를 지워버려. 그럼 몇 개만 남니? 3개만 남았지? 그럼 이 3개를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들면 되는 거지. 3개를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들면 얘는 2의 세제곱이니까 몇 개가 되겠다? 8개가 되겠다. 자, 이번에는 그럼 거꾸로 A의 부분집합 중에서 3, 4, 5를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할 거거든? 위에 거랑 똑같이 풀 거야. 이 둘은 사실 같은 문제야. 포함하건 포함하지 않건 똑같이 문제 풀 거라고. 똑같이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도 특정 원소를 똑같이 지우고 나머지로 부분집합의 개수를 쓸 거야. 그럼 얘는 3, 4, 5를 반드시 포함하지 않고 싶다 그랬으니까 3, 4, 5를 지울 거라고 이렇게. 그럼 3, 4, 5를 지우면 이번에는 1, 2, 2개만 남겠지. 그럼 원소 개수가 2개만 남으니까 2개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 2의 제곱이 돼서 4개가 되는 거지. 그럼 이제 결론을 내보자고. 여기다 결론을 내봐. A의 부분집합 중에서 1은 반드시 포함하고 2, 3은 반드시 포함하지 않겠대. 그럼 결론은 뭐다? 포함하건 포함하지 않건 어쨌든 특정 원소를 싹 다 지울 거라고. 특정 원소를 지우고 부분집합의 개수를 세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써볼게. 집합 A가 1, 2, 3, 4, 5인데 1은 반드시 포함하고 싶대. 그럼 지울 거라고. 2, 3은 반드시 포함하지 않고 싶대. 그래도 지울 거라고. 그럼 남는 게 2개인 거지. 4, 5 2개만 남잖아. 그러면 다 싹 다 지우고 원소 개수 2개 남았으니까 그 2개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 2의 제곱인 4개가 답이 되겠다. 그래서 포함하건 포함하지 않건 우리는 걔네들을 싹 다 날려버리고 남은 걸로만 부분집합을 만들면 우리는 그게 부분집합의 개수를 세는 방법이 되는 거다라는 걸 꼭 기억하면 좋겠고, 여기 지금 올리브스 맨 아래쪽에 부분집합의 개수에 K개의 특정한 원소를 포함한다, 적어두기 포함도 뭐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외우지 마. 이렇게 외우지 말고 이 문제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 딱 이거 풍산대도 똑같이 나와 있는 문제거든. 풍산대도 똑같이 나와 있는 문제라서 이거 한 문제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는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하나만 우리 한 3분만 쉬었다가 집합의 연산에서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만 내가 좀 설명을 먼저 하고 싶거든. 요거까지만 하고 문제 좀 몇 개만 이렇게